서아프리카 식량 주권을 둘러싼 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유럽 곡물 카르텔의 덤핑 압박, 프랑스 브로커들의 수백억 합의금 협상, 모두가 세네갈이 굴복할 거라 장담했죠. 그러나 돌아온 답은 충격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 논이 쌀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세네갈 연합은 거액을 무시한 채 역공을 시작했고 이제 농업계는 경악했습니다. 대체 어떤 한 수였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민 르벨리라고 합니다. 프랑스 국적 북아프리카계 농업경제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파리 농업개발학회 회의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다가나 지역의 벼재배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3년간의 현장 데이터가 담긴 그래프들이 스크린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앞줄에 앉아있던 유럽 컨설턴트가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조소가 섞인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벼라니, 동화책인가요? 그 말이 회의장 안을 웅금거리며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6년을 살면서 이런 공개적인 조롱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컨설턴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준비된 그래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수입이 더 싸다는 선이 굵게 그려진 차트였어요. 아시아산 쌀, 도매의 가격과 현지 생산비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오래된 모욕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어릴 적 사일 지역에서 겪었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거든요. 흙먼지가 날리는 배급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제 가방에서 현장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점적 관수 시설이 찍힌 다가나의 사진, 새로 조성된 논두렁에 검은 흙이 보이는 사진, 그리고 햇빛에 반짝이는 벼이삭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원가가 아니라 의존의 값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더 많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품종 코드 236과 237의 성능 지표, 반머리 가격 변동 추이, 도전 과정에서의 손실률, 그리고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도 조사 결과까지요. 하지만 질문은 계속 날아왔어요. 그게 지속됩니까? 몇 년 후에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장의 냉방 소리만이 귓게 맴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북아프리카계 프랑스인이지만 세네갈 현지에서 3년 넘게 농민들과 땀 흘려 일해왔거든요. 세네갈 농업연구소 이스라엘 연구진들, 한국농촌진흥청과 카파시의 파트너들, 그리고 현지 물관리 기사 페이이와 함께 말이에요. 제가 농업경제학자가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원조가 아니라 자립이 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품종 경제성 분석, 물관리와 파종 캘린더 최적화, 농가조합 수익 모델 설계까지 모든 것을 현장에서 직접 해보면서 그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받는 시선들은 냉담했어요. 마치 불가능한 꿈을 꾸는 몽상가를 보는 것 같은 눈빛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쌀 수입 카르텔과 결탁한 민간 브로커들이 이런 자급자족 프로젝트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국가가 자급자족하게 되면 그들의 마진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은근히 방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보였던 그 환한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몇 명의 동료들이 저를 위로하려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도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농업 개발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말이에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가서 세네갈에서 받은 최근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수치들은 분명했어요. 수확량도 늘고 있고 품질도 개선되고 있고 무엇보다 농민들의 수입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들의 선입견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특히 아프리카는 원조를 받는 곳이지 자립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파리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 편견들을 깨뜨릴 수 있을 거라고요. 사막이 아니라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존이 아니라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겠다고요. 파리 학회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세네갈 다가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사필 지역은 여전히 메마른 갈색이었지만 제가 일하는 지역만큼은 다른 모습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확을 앞둔 볕단들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서 있었어요. 3개월 전에 심은 이스라세븐 품종이었습니다. 농가조합 사무실로 들어가니 회계 장부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조합장인 마마두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즌 헥타르당 수확량이 4.2톤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15% 증가한 수치였거든요. 판매 단가도 킬로그램당 350프랑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 세네갈 공동 6종 라인의 확산 속도였습니다. 신품종 채택률이 한 달 사이에 27%에서 41%로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농민들이 직접 성과를 보고 나서 입소문이 퍼진 결과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다가나로 가는 길에서 들은 라디오 광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입이 더 싸다, 더 하얗다, 더 맛있다. 쌀 수입상들의 광고가 하루 종일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 UFC와 저녁 8시 농민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방송되고 있었어요. 농가단체 카카오톡방에서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품종으로 간다는 메시지와 함께 풍성한 벼 이삭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농민들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로커들의 움직임이었어요. 현지 품종의 성과가 좋아지자 그들이 뒤에서 가격을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입쌀 가격은 인위적으로 낮춰서 광고하고 현지 쌀은 유통 단계에서 마진을 깎아내리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파악한 저는 농민들과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물관리 기사 파티와 함께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체 캘린더를 다시 짰어요. 물 공급 시기를 2주 앞당기면 어떨까요? 파2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이 지역에서 관계시설을 관리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그의 경험과 저의 데이터 분석이 만나니 놀라운 시너지가 생겼어요. 물 투입 곡선과 노동력 배치 그리고 기계 임대 스케줄이 완벽하게 맞물리자 농가의 이익선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생산비는 줄이면서 수확량은 늘리는 최적화된 모델이 완성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카르에서 온 정부 관계자가 수입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어요. 국제곡물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언론도 양분도 되었습니다. 현지 신문들은 농업 자립의 희망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수도권 언론들은 성급한 실험이라는 시각이 많았어요. 특히 경제 전문지들은 수입쌀의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김 박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영구동 복도를 걸으며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벨리 박사님, 우리는 물고기를 주지 않고 잡는 법을 줍니다. 김 박사님의 말이었어요. 한국의 접근법이 기존 원조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한마디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지난 몇 달간의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숫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현지 품종의 경쟁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항도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유통업계의 반발, 정부 내부의 우려,
그리고 국제곡물 회사들의 은밀한 압박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브로커들이 농민들에게 내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자립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변화된 모습을 봤거든요.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원조를 기다리던 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부모들이 농업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커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농가를 순회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거라고요. 숫자와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 앞에서는 어떤 선입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농가 조합들 사이에 뚜렷한 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던 조합들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먼저 굴복한 쪽을 보겠습니다. 티바와 조합의 경우였어요. 조합장인 알리 씨는 지난달부터 브로커들의 접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매력적이었어요. 현금을 즉시 지급합니다. 수입쌀과 현지쌀을 적절히 혼합해서 판매하시면 돼요. 브로커들은 심지어 조합 운영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컸죠. 알리 씨는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즉시 현금은 들어왔지만 농가 수매 가격이 고정되어 버린 것이었어요. 브로커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져가면서 농민들의 협상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조합이 있었어요. 음부르 조합이었습니다. 조합장 파티마 씨는 브로커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우리는 종자부터 가공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하겠습니다. 음부르 조합은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했어요. 종자 자립은 물론이고 현지에서 직접 도정하고 포장까지 하는 수직통합 모델이었습니다. 파티마 씨는 도정률과 반맛 데이터를 팩트로 내세워 소매상들과 직거래를 시작했어요. 중간 유통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 판매점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다가나 중앙시장에서 열린 소비자 시식회였습니다. 수입쌀과 현지쌀을 구분 없이 내놓고 시민들에게 맛을 보게 한 자리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2가지 밥을 다 드셔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산이 더 차지네요. 그 한마디가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다른 시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거든요. 그날부터 음부르 조합쌀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들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물 공급을 무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물길이 막히면 끝입니다. 우리와 손잡지 않으면 관계용수 공급이 어려워질 거예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국기술진과 함께 관계 스케줄을 분산시킨 것이었어요. 기존에는 한 개의 주요 수로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여러 개의 소규모 관계 시설로 리스크를 분산시켰습니다. 설령 한두 곳이 막혀도 전체 농사에는 영향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물 관리 기사 파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15년간 이 지역 물길을 관리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파투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니 놀라운 시너지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파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아이 학용품을 빚 없이 샀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예전에는 매년 학기 초마다 돈을 빌려야 했는데 올해는 농업 수입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파투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음부로 조합에 속한 농가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를 빚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티바와 조합의 상황은 달랐어요. 당장의 현금은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의존적인 구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되면서 협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기술 발전에 대한 동기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차피 브로커가 정해준 가격을 받을 거라면 품질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죠.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선택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같은 종자, 같은 기술, 같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자립에 대한 의지의 차이였습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지의 차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택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 숫자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두 조합을 연이어 방문했을 때 그 차이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음부르 조합에서는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있었어요. 내년 재배 계획에 대한 토론도 활발했습니다. 티바와 조합은 조용했어요. 농민들이 수동적으로 지시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의 원조 의존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요.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다카르 정부 청사에서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에 나서서 세네갈 한국 협력 라인 확대 자급률 제고 최우선이라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브리핑룸 뒤편에 서 있던 쌀 수입 브로커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거든요. 3년간의 시범 사업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격상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다카르 공항 활주로에 대 한국산 훈령이 KTM이 내려앉은 것이었어요. 은빛 동체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기와 세네갈 국기가 아프리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공항 너머 펜스로 몰려들었고 비행기를 가리키며 신기해했어요. 특히 기체 옆면에 그려진 사자 문양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네갈의 상징인 사자와 한국의 태극 문양이 하나의 비행기에서 만난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현지 신문 일면에는 농업 염렵력이 만든 국가 간 신뢰, 국방 협력으로 확산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가 실렸어요. 논에서 시작된 신뢰가 하늘까지 올라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3년 전 다가나 현장에서 모래바람과 싸우며 별을 심던 일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일주일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네갈 공군 조종사 후보 교육에 한국 교관들이 합류한다는 것이었어요. 러폴드 세다르 상고를 국제공항에 한국 공군 교육단이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관팀을 이끄는 김중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교육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한 건 단계로 쪼개서 하나씩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농업 현장에서 우리가 써왔던 방식과 똑같다는 것을요. 어려운 기술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차근차근 가르치는 한국식 접근법이었습니다. 세네갈 조종사 후보생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한국 교관들의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도 방식에 감탄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시뮬레이터 훈련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어요. 프랑스식 기존 교육이 이론 위주였다면 한국식은 실무 중심이었습니다. 실제 비행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쌀 브로커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쌀이 하늘을 바꾸냐 농사 짓는다고 전투기가 날아오나 다카르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수입업자 모임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롱 뒤에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어요. 한국과 세네갈의 협력이 농업을 넘어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공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프랑스 군사 고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국 교관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 세네갈 군 간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세네갈 진출 문의가 급증했고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학습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다가나 연구소에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 변화를 지켜봤어요. 연구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위로 한국 훈련기가 편대를 이루며 비행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 순간 가슴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논에서 시작된 건 하늘까지 간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그들의 눈에서도 같은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흘린 땀방울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그 주말 다카르 시내에서 열린 한국 세네갈 우정의 밤 행사에 참석했을 때 세네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인사말을 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박수 소리 위로 한국 훈련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파리 학회에서 사막에서 벼라니 동화책인가요? 라며 조롱받았던 그 순간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동화는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쌀 한 알에서 시작된 변화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 말이에요.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내일도 한국 훈련기들이 세네갈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8월 첫째 주 다가나 중앙시장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쌀 판매대 앞에 걸린 가격판에서 이스라 라벨이 붙은 포대들이 가장 먼저 동인하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쌀알의 길이, 찰기, 그리고 특유의 고소한 향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가격이 아니라 품질이 구매 이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농가조합의 첫 수익 배당 지급이었어요. 은부르 조합 사무실에 농민들이 모여든 그날 조합장 파티마 씨가 배당금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농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남의 나라 원조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번 돈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의 표정에서 읽혔거든요. 몇몇 농부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세네갈 국방부에서 폭탄 같은 발표가 나왔어요. 세네갈 FA50 도입 추진이라는 속보였습니다. 훈련기에서 시작된 협력이 이제 경공격기까지 확장된 것이었어요. FA50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훈련부터 경공격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었거든요. 이것은 세네갈이 한국의 항공기술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 이메일함에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 파리 학회에서 저를 조롱했던 그 유럽 컨설턴트였거든요. 메일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벨리 박사님 혹시 세네갈 프로젝트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정중하고 겸손한 어조였습니다. 3년 전 그가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오세요. 모래와 물 냄새를 함께 맡아보시죠. 그 답장을 보낸 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이제는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다가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제트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 공군 훈련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논에서는 관계용수가 흘러가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을 가르는 제트기 소리와 논바닥의 잔잔한 물소리가 묘하게 같은 박자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두 소리가 바로 세네갈 변화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논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하늘까지 올라간 증거였거든요. 다음 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세네갈 정부가 서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식 농업 기술 전파를 제안한다는 것이었어요. 세네갈이 이제는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에서 공식 시찰단이 다가나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이스라 품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자국 도입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은 아프리카 농업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한국 세네갈 파트너십이 만든 기적이라는 특집을 반경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프랑스 르몽드지의 기사였어요. 사헬 지역의 쌀혁명, 프랑스가 놓친 기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존 종주국이었던 프랑스조차 한국의 접근법을 인정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달 말 다카르에서 열린 서아프리카 농업장관 회의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니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의장 안에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한국농촌진흥청의 김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벨리 박사님,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네갈에서 입증된 모델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다가나 연구소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에는 황금빛 벼 이삭들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한국 훈련기의 비행운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모래에 뿌리를 내린 벼가 사자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이제 아프리카 전체를 품을 만큼 커져 있었어요. 9월이 되자 브로커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입쌀 덤풍 전략을 시도했어요. 시장 가격보다 20%나 낮은 가격으로 아시아산 쌀을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 달랐어요. 소비자들은 가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벼 스티커가 붙은 이스라 브랜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았거든요. 3년간 쌓인 신뢰가 가격 공세보다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카르 시내 대형 유통업체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브로커들과 손잡고 수입쌀을 밀어붙이던 그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이스라 코너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유통업체의 사장 중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소비자들이 계속 현지 쌀을 찾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10월에 열린 서아프리카 농업 발전 학회에서 더욱 극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패널 토론에서 3년 전 저를 조롱했던 그 유럽 컨설턴트가 직접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장기 비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단기적 가격 경쟁력만 보고 지속 가능성을 간과했던 것이 제가 범한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전문가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들의 내부 분열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다카르 고급 호텔 오비에서 그들의 격렬한 논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정치인에게 로비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내 탓이지.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그동안 단단해 보였던 카르텔이 안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농가 조합들의 변화였습니다. 은부르 조합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혼합곡 판매 금지와 가격 투명 공시가 핵심이었어요. 조합장 선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적 연줄이나 경제력으로 자리를 차지했다면 이제는 농민들의 신뢰로 리더가 뽑혔어요.
실제 농업 성과와 투명한 운영이 선출 기준이 된 것이었습니다. 파티마 씨가 조합장으로 재선된 것도 그런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3년간의 성실한 일로 농민들의 마음을 얻었거든요. 이런 변화에 브로커들은 당황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장 한두 명만 매수하면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밤 연구소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문득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리 학회에서의 굴욕, 현장에서의 고생, 그리고 지금의 성과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왔나? 누가 우리를 팔아 넘기려 했나? 역사는 다 적는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라고요. 누가 정말로 세네갈의 발전을 원했는지, 누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했는지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했을 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르키나파소 정부에서 공식 기술 도입 요청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 품종과 한국식 농업 기술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말리와 니제르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네갈 모델이 서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주 금요일 다카르 시내에서 브로커들의 마지막 모임을 목격했습니다. 예전에 호화로웠던 그들의 모임은 이제 초라해 보였어요. 참석자 수도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분위기도 침울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쌀 수입 사업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농가 조합들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이 넘쳤고 내년 확장 계획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어요. 완전히 뒤바뀐 풍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할 것인지의 선택이었어요. 세네갈은 후자를 택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었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세네갈 정부 청사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농가 조합, 그리고 연구기관이 참여한 3자 업무 협약이었어요. 종자부터 관계의 가공 물류까지 전주기 로드맵을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3년 전 작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으로 발전한 것이었거든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확고한 정책이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교 급식 정책의 변화였어요. 교육부에서 국산 쌀 장려 비율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전체 급식 쌀의 70% 이상을 현지 생산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의 입맛이 시장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지 쌀에 익숙해진 세대가 자라면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항공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KT윈의 도입 이후 정비와 훈련 생태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파일럿 양성 과정부터 정비사 교육, 관제 인력 훈련까지 완전한 사다리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세네갈 공군 기지에서 만난 조종사 마마드 중위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교관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요.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전의 수동적인 교육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의 결과였어요. 한국 세네갈 공동연구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커보조 선발 기술을 확대해서 건기와 우기 변동성에 강한 차세대 품종 개발에 나선 것이었어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더욱 정교한 접근법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연구 방향이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수확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 함량과 식감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품종 개발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협력 범위의 확장이었습니다. 양측이 농구수산, 협력을 양식업과 관계 에너지 분야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었어요. 사하라 지역의 새우 양식처럼 불모지를 전환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간척지 개발 경험과 세네갈의 해안 환경이 만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월 초 다카르에서 열린 한국 세네갈 우정의 날 행사에서 새로운 표어가 공개되었습니다. 원조가 아닌 동맹 밥과 하늘을 함께 만든다. 이 표어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3년간의 여정이 한 분장으로 압축된 느낌이었거든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세네갈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에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연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파리 학회에서의 모욕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이 변화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거든요. 이제 세네갈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이 경험을 전파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다가나 연구소에서 일출을 맞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지역으로 이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요. 하늘에는 한국 훈련기들이 새해 축하 현대 비행을 하고 있었고 논에서는 새로운 품종의 벼가 싹을 트이고 있었습니다. 밥과 하늘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였어요. 몇 주 후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기술 도입 요청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네갈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서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라고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한국식 접근법이 아프리카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들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듬해 수학철 이른 새벽 저는 다가나 논두렁을 걷고 있었습니다. 얇은 안개가 논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고요한 물 위에 하늘이 비쳤는데 그 반영 속에 사자의 날개가 흐릿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훈련기들이 새벽 비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벼 이삭들이 바람에 일렁이면서 만들어내는 물결과 하늘의 비행운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오전 8시쯤 다가나 중앙시장에 들렀을 때 가격표는 조용했어요. 상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포대들이 다른 것들보다 먼저 빈 것은 이제 일상이 된 풍경이었거든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오쯤 공항 근처를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훈련기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올려다보니 2대의 KT윈이 반원을 그리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길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제는 놀라운 광경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음부르 조합을 방문했을 때 한 농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막 도정한 쌀 한 줌이 들려 있었어요. 당신도 먹어야 우리 편이에요.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쌀알들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쌀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달고 단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의 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 파리 학회에서 느꼈던 쓴맛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적었어요. 수많은 데이터와 성과들을 나열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지 않았다. 함께 유를 설계했다. 그리고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거든요. 새해가 되면서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세네갈에서 검증된 모델이 서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소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연구소에서 늦게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파2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농사로 번 돈으로 아이 학비를 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빚을 지지 않고도 자녀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개월 후 파리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3년 전 저를 조롱했던 그 컨설턴트가 보낸 것이었어요. 그는 현재 서아프리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며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농민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그것이 제가 3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이론이 있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요. 지금도 매일 아침 논두렁을 걸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사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원조가 아니라 협력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하늘에는 여전히 한국 훈련기들이 날고 있고 논에는 황금빛 벼이삭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사자의 날개와 모래의 뿌리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세네갈의 모습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대 자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세네갈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우리 논에서 자란 쌀로 우리 아이들 밥을 먹이고 싶을 뿐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던 브로커들 앞에서 자존심과 신념이 승리한 순간이죠.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사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